일요일인데 막 다음 주에 뭘 학교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따로 없니? 네, 그냥? 그거 있어요. 어? 그거 쉬운 거 푸는 거 그거 있지. 그 진단. 맞아요. 아 그런 거. 바쁘시겠구만. 아마 중간고사 얘기하면 또 얼마 안 남아. 네?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자, 네. 일단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주면은 지금 오늘이 3월 15일이잖아.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3월 21일 그리고 29일 이렇게 있고 그 뒤에 4월 쭉 들어가는데 혹시 중간고사 언제인지 나왔지? 5월이니? 4월 27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27일 태어난 같은 학교야? 양지중이었나? 그치. 그러면은 사실 이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4월 5일인가? 이때가 일요일일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너희들 그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가 중간 기간이라서 아마가 아니라 요거를 지켜주는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수업하는 건 아니라 사실 잘은 모르는데 내가 듣기로는 요거는 고등과학이고 요거랑 별개로 중등 내신과학으로 따로 수업이 생긴다고 들었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한번 확인은 해보고 그래서 내신 대비 기간으로 일단은 들어가고 오늘이 15일이니까 앞으로 2번 더 남았으니까 중간 전에 내가 딱 생각해 놓은 데까지 일단 최대한 진도는 나가보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온다라고 대충만 알고 있자. 아마 내가 다음 주에 안 와도 돼 얘기하면 그때 쉰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우선은 오늘 도현이가 못 온다 그랬거든. 근데 서희는 또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시작할게. 지난 시간에 1단원 운동의 분석 나갔고 그 앞에 나와 있던 연습 문제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실력 높이기 써있는 30쪽부터 33쪽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지. 가온이도 채점했니? 태윤이도? 오케이. 30쪽부터 33쪽이에요? 나는 그렇게 적었는데 혹시 더 풀었니? 네. 다 풀었어? 그래서 오래 걸렸구나. 어쩐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3시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체크 잘해보자. 아마 내가 얘기는 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내 톡방에다가 올려주지 않았니? 아닌가? 맞아요. 그치? 너 크로스 체크? 괜찮아 가온아 공부 2배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 거 물어봐도 돼. 풀어왔으니까 간단하게 앞에 거 물어봐도 되고 그 뒤에 있던 30쪽부터 33쪽 그러니까 33쪽 전까지 내가 푼 거 중에서 이게 뭔 소린가 그게 아니어도 어렵다 싶은 거 25쪽 5번 25쪽 5번 오케이 뭐야 혜연이도 앞에 거 푼 건가? 오케이 이건 엄청난 친구들이구나. 자, 곡률 반지름 말로 서로 다른 경로 철로 A, B가 있다. 기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굳는 곳이 시작되는 지점 PQ를 같은 속력 V로 통과했다. 그래서 기차가 철로 A의 PU 구간, 곡선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를 구하세요. 우선은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지? 그러면은 평균 속도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그 전에는 속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오른쪽 벡터. 그리고 속도가 아마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아래쪽 방향으로 생길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속도가 얼마나 나와있지? V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는 내가 중간중간에 계속 속도가 변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 아래쪽. 그러면 내가 여기 보이는 나중 속력을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 그럼 뭐냐면 처음엔 오른쪽으로 V였어. 근데 나중에는 아래쪽으로 V만큼 생겼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의 크기구나. 평균 속도의 크기
그냥 이렇게 써줘야 되겠는데 루트 2v 이게 정답이니? 내가 답을 안 봤거든? 맞지? 그래서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야. 이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내가 속도의 차이 요걸 가지고 보통 가속도를 정해. 속도의 차이분의 시간 나누면 시간 변화량을 나누면 가속도인데 난 속도의 차이만 계산할 때는 보통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속도 변화 아마 루트 2V가 될 거야. 근데 이런 느낌이 아마 계속 가져갈 것 같아. B에서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위로 이렇게 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여기 사실. 그래서 잠깐만. 평균 속도의 크기. 답을 봐야 되는데. 평균 속도. 이거. 이렇게. 안녕. 저희도 책 펴자. 아이, 우리 그러기로 하지 않았었나? 잠깐만. 오케이. 이만이 되겠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건 것 같아. 그냥 처음 다시 설명해줄게. 이게 속도 변화야, 이거는. 속도 변화인데 요거 말고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평균 속도는 내가 총 움직임 잠깐만 평균 속도 좀 이상한데? 잠깐만 쏘리. 보통 평균 속도란 개념을 사실은 잘 안 써서 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도 좀 헷갈렸는데 자 우선은 내가 곡률이 되어 있든 말든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기차를 가다가 원래는 속도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내가 곡률이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곡률이 있지만 얘는 무조건 같은 속력 V로 통과했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있는 속도도 아래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곡률 반지름 자체가 문제에서 R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이 곡률 자체가 내가 굳이 따지면 2πr 중에 4분의 1, 즉 2분의 πr 이렇게 생긴 전체 경로가 나와. 그래서 이때 동안에 만약에 정확하게 그 걸린 시간을 굳이 구하자고 하면은 요만큼의 거리를 속력 V로 갔기 때문에 그냥 거시속 이렇게 쓰든 뭐 어떻게 쓰든 간에 굳이 따지면 시간 자체가 내가 뭐 2V분의 πr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동안에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V라는 속도 가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V라는 속도 가지고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겹쳤을 때 속도 변화가 요만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속도 변화, 즉 속도 변화 자체가 델타 V라는 속도 변화가 루트 2V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거고 그때 동안에 걸린 시간 자체가 얼마냐? 델타 T 시간 자체가 속도잖아. 뭔 말인지 알겠다. 자, 속도는 평균 속도를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 시간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위치가 바뀌어야 돼. 근데 위치가 바뀌는데 얘는 단순하게 변위로 쓰면 돼. 근데 얘는 당연하게도 2차원 벡터량이야. 그러면 얘는 굳이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뀌었지. 정확하게는 이런 경로를 따라갔지만 나는 처음과 끝만 보면 뭐야?
여기만큼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거리는 아마 여기를 아래라고 했을 때 루트 2v만큼 변했을 거야. 근데 그 루트 2v만큼 변했고 잠깐만 루트 2r만큼 변했다. 미안. 루트 2r만큼 변했고 그때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내가 여기서 구했지. 이거.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주자. 방금 구했던 저 시간 자체를 2v분의 파이 r 이렇게 나눠주면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 있는 r이 서로 약분이 이렇게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계산된 것만 보면은 2 루트 2 v분의 파이 이게 맞아? 오케이. 자 이거 계산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딱 정해놓고 결론만 이야기할게. 처음 출발점이 여기고 속도 오른쪽으로 V였어. 근데 내가 지금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는 딱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카메라 찰칵 하고 여기서 카메라 찰칵 하잖아.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 있냐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계산할 때는 내가 속도가 V만큼 지나가는데 거리가 2분의 파이 r이었으니까 시간이 재고 굳이 이 변이를 따졌을 때 루트 2v다, 루트 2r이다 이렇게 따져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Q5'이라는 구간 통과할 때 평균 속도 크게 구해보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구간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거리 자체가 r이지. 그러면 내가 이거 통과하는 동안의 전체 총 길이가 파이 r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 파이 r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하게도 v분의 파이 r 이렇게 쓰면은 아마 여기 있는 시간보다 2배 정도 더 걸렸을 거야. 그러면 내가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속도 변화가 얼마나 걸렸냐라고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v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아래쪽으로 v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은 위를 플러스라고 뒀을 때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v를 빼주면 그냥 2v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속도 변화가 아니라 위치 변화. 그냥 속도 변화 왜 구하지? 왜냐면 이따가 가속도 구할 때는 속도 변화를 구할 거고 지금은 평균 속도 구하니까 이동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이동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이동한 거야? 2r만큼 이동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2r만큼 이동할 때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띡 하고 나눠주면은 최종적으로 평균 속도 v 바라고 두거든. 이거 이런 표현 책에 혹시 나오니? 안 나오네. 그냥 무시하자. 요렇게 생긴 평균 속도는 이제 파이분의 2v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이동 거리를 얘기했지. 그러면은 이 각각 앞뒤 상황에서 살짝 바꿔보자. 평균 가속도를 구해야 돼. 그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방금 구했던 속도 변화를 구해야 돼. 속도가 오른쪽으로 V로 갔으니까 나는 나중에는 속도가 아래로 V네? 그럼 속도가 나중에 아래로 V로 바뀌게 되면 요만큼 속도가 바뀌었다. 즉 루트 2V가 속도가 바뀐 거야. 그럼 요거까지 만약에 추가해볼게. 그래서 속도 변화를 루트 2V라고 잡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시간 변화는 당연하게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2V분의 파이를 이렇게 나눠주면 내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평균 가속도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평균 가속도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R 괜찮아? 파이 R분의 2루트 2 V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아. 단위는 맞지? 이게 내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솔직히 말할게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가속도가 세상에 어딨어, 그지? 근데 이 마음에 정말 안 드는데 만약에 딱 한 번 내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 단위가 들어가 있지. 그럼 요거를 제곱해봐. 그럼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지. 근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R, 즉 미터라는 반지름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분모에는 내가 조금만 바꿔주면 분자에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분자에는 미터 들어가 있으면 미터가 이렇게 하나 약분되면서 결론으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와서 괜찮아. 이거 가속도 다르잖아. 그래서 단위만 맞으면 사실 모양이 이상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결론적으로 계산할 때 걸린 시간분의 속도가 나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 걸린 시간이 V분의 파이 R이잖아.
그러면은 v분의 파이 r이라는 이 델타 v를 여기다가 이렇게 델타 t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델타 v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직관적이지? 위로 풀 v였다가 아래로 마이너스 v니까 속도 변화 2v. 그러면은 이제 얘는 당연하게도 똑같이 계산이 되면서 파이 r분의 2v 제곱. 야, 모양이 참 그지 같다. 근데 그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개념적으로 중학교 때는 막 9.8, 19.6, 뭐 38.4 막 이런 숫자들 나오고 나누기 5 곱하기 2 하면서 그런 수준의 복잡함을 보통 얘기할 거야, 중학교 수학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든 고등학교 물리든 고등학교 화학이든 보통 복잡함은 이런 수준의 복잡함이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인데 아마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단위만 조금 맞춰주면 되겠다. 오케이. 어렵네. 인정할게. 자, 일단 이해만 되면 오케이.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가자. 요거 말고는 혹시 다른 문제 33쪽까지 있었던 다른 문제들 포함해서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여기 가속도의 크기 감소한다 했는데 응. 이게 그거였지. 응. 이게 가속도의 크기를 모른대요. 가속도의 크기를 모른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지? 시간에 따른 위치지.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속도는 뭐야? 속도는 여기 있는 시간, 자, x축 시간에 따른 위치잖아. 자, 시간에 따른 위치야. 그러면 속도는 뭐냐면 이 지점,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생긴 파란색 기울기를 의미해. 맞지? 그리고 파란색 점을 여기로 옮기면 속도가 느려진 거야. 기울기가 작아졌어. 그리고 여기로 옮기면 기울기가 더 작아진 거야. 그치? 그럼 기울기가 더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생긴 요 세 가지가 그냥 보이는 거고, 나는 이렇게 세 점 딱 찍고 나서 자, 속도가 느려졌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가속도는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동의하지? 속도가 느려졌지? 근데 속도가 가속도의 크기를 난 정의할 수 없어. 그 이유가 이런 느낌인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일단 음수인 건 맞아서 내가 음의 가속도를 가지는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 여기가 가속도야. 그러면 음의 가속도를 가지는데 음의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파란색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늘어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자,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녀석을 하얀색으로 그려볼게. 그럼 나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지워지고 나서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하면, 자, 내가 시간에 따른 위치, 처음에 속력이 꽤 빨랐지? 그치? 처음에 속력이 빨랐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자. 이거라고 생각해.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야. 그럼 처음엔 빠르다가 점점 느려지지.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포물선이라고 그릴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그럼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강하게 속도를 뺏어와.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점점 속도를 뺏는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게 어려워. 자, 잠깐만 볼게. 내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야.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야. 이 학원이 엄청 건물의 크기가 높아서 이 바닥은 중력 가속도가 9.8이야. 근데 저 천장은 중력 가속도가 5야.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전체 중력 가속도가 9.8인 세상에서는 내가 얘를 이렇게 위로 던져 올리면 얘는 이렇게 그대로 9.8의 가속도를 계속 받지. 그게 하얀색이야. 근데 만약에 밑에서 내가 중력 가속도 9.8을 받고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중력 가속도를 덜 받아. 너희들 달에서 어떻게 하니? 점프하면 높게 뛰지. 이유가 뭐야? 중력 가속도가 작아서야.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내가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물질을 위로 던져 올리면 내가 방금 던졌던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왜? 위로 가면 중력 가속도가 낮아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노란색 녀석은 중력과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면 얘보다 조금 더 멀리 가.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둘 다 곡선이 잘 가지.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과 속도가 점점 세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멀리 못 가는 것뿐이야. 셋 다 곡선이야. 나는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해. 수학적으로는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니 가속도의 크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게 맞아. 솔직히 말할게, 물리에서 사람 낳는 거 1순위가 이런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럴 것 같잖아 사실. 근데 그걸 조금만 조심해주자. 다른 방법도 있다. 오케이, 좋네. 혹시 다른 거는? 이거 14번이 응. 1초라는 거 답이 저는 응. 나온 건데. 오케이. 야구공을 지면에서 10m의 속력으로 연직 상방을 던져 올렸다. 야구공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 야구공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 여기 그치. 네. 뭐라고 하나? 뭐가 방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끊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내가 야구공을 위로 던져 올려. 이게 질량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위쪽으로 속력을 가지고 10m/s로 위로 딱 던져 올리면 얘는 어쨌든 처음에 위로 올라가. 근데 나는 얘가 아래로 중력과 속도가 뒤로 작용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러면 얘는 처음에 속력이 빠르다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지. 그러다가 잠깐 위에서 멈추는 것 같은 시간이 보이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그 직전까지 속력이 아주 느려졌다가 잠깐 속력이 0이 되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가속도를 아래 방향으로 받는 거야. 맨 위점에 있다라는, 내가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저 끝 포인트에 있다를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 그때는 속력이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가 속력이 0이네? 그럼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0이지. 그럼 사실 멈춰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10이었네? 근데 가속도가 10이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돼? V는 V0 플러스 AT지. 자, 이렇게 생긴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 공식 중에서 나중 속도가 0이야, 초기 속도가 10이야,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야, 시간이 t야. 그러면 이제 t가 1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을 가지고 있고 10을 1초 동안 뺏기면 0이잖아. 그치? 내 전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1초 뒤라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혹시 다른 문제는? 그리고 이게 좀 비슷한 두 문제인데 그 12번에 B가 관찰한 A는 그게 아니라 니은에 A가 관찰한 B는 실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오케이. 좋아. 우리가 좌표계 그리고 상대 운동 이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관찰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할 건데 관찰자가 나냐 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뭐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냐면 물체가 막 지들끼리 움직여. 근데 관찰자는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일반적이야, 그치? 근데 나는 여기서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게 3m/s. 그리고 B는 그냥 정지해 있는 관찰자 기준으로 위쪽으로 4m/s를 움직이고 있어.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긴 2차원 평면상에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만 계속 움직이는 A배고 여기서 여기로 위로 쭉 움직이는 B배가 있지. 그럼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내 제3자 입장에서 괜찮은데 잘 봐. B는 좌우로 안 움직이지. 근데 A는 좌우로 움직이지. 그러면 내가 A배에 타 있어. 그러면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무시할게. 그러면 B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B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해볼게. B배가 마치 나한테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좌우만 생각할게. 이 속도가 3m/s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정지한 제3의 관찰자. 이렇게 내가 입장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3m/s로 움직이고 있고
B는 정지해 있지. 0이야 속도가. 근데 내가 움직이는 A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바뀌면 안 되냐? 바뀌면 안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둘 간에 뭐가 바뀌면 안 되냐면 상대 속도가 변하면 안 돼. 뭐야? 상대적으로 3m가 가까워지고 있지 지금. 그게 변하면 안 돼. 근데 나는 A 관찰자야. A 관찰자인데 A가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B는 나를 기준으로 3m/s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왜? 내가 보기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빨라지지 않는 물체들은 다 이렇게 봐. 그러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봐봐. B는 A가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 움직이지. 그럼 위로도 움직이고 왼쪽으로도 움직이는 거야. 속력이 얼마일까? 5m/s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A 입장에서 내가 A배에 가서 또 오른쪽에 있는 B배를 보면은 저쪽에 있는 B배는 나를 스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비슷한 문제가 근처에 또 있었니? 그 19번은 응. 0초에서 5초까지 A가 보는 B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가 응. 틀린 거 아니에요? A는 가속도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5초 동안 속도가 6이 빨라지지. 네. 그러면은 가속도가 1.2야. 네. 근데 B는 5초 동안 가속도가 8만큼 빨라지지. 네. 그럼 가속도가 1.6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도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근데 오른쪽 놈이 더 빨라. 그럼 나를 앞질러 가지. 가속도는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라서 처음에 시작 준비 땅 했을 때 난 가속도가 1점이야. 그럼 이렇게 가겠지. 얘는 더 빨라지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어려울 거야. 어려워. 물리가 미안하지만 어려워. 근데 진짜 행복하게 얘기해보면 다른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하는 게 물리야. 하나만 32번 32번. 이해를 못하겠어요. 속도 그래프. 오케이. 자, 이거 속도 그래프가 사실 물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딱 보고 착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속도 그래프지. 이건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네. 가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내 추천은 만약에 이 밑에 공간이 조금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그려보는 걸 추천해. 자,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릴게. 그럼 얘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러면 내가 얘를 아래로 쭉 늘려볼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그릴게. 뭘 그리는 거야? 시간에 따른 y축은 속도야.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 몇 콤마 몇 지나냐? 4,0 지나고 4,4 지나고 4,0 0,4 지나고 6,-2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 1인 녀석으로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10초에서 딱 끝나지. 그러면 되게 쉬운 거는 같은 동일 시간대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이지. 내가 세로선을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가속도가 플러스다라는 건 뭐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야, 느려지고 있는 거야? 빨라지고 있는 거지? 그럼 빨라지고 있는 거니까 나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있던 속력이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0이야, 맞지? 근데 가속도가 처음에는 빵 하고 빨라, 그지? 그러면은 나는 이 속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게 있어. 이게 뭐니? 등가속 운동이지. 근데 등가속 운동이 아니면 만약에 처음 속도가 가속도가 커. 그럼 어떻게 갈까? 자, 두 가지가 있어. 하얀색 1번, 노란색 2번. 이거밖에 없어 그냥. 1번이지, 그지? 왜? 처음에 겁나 빨라져야 되니까, 그지? 그럼 1번이야. 그렇지. 그럼 난 이거 두 개 다 지워, 이렇게.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찾았다. 자, 두 번째. 가속도가 0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플랫하게 유지되는 거지. 잠깐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가속도가 음이야. 그럼 뭐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자, 이 디테일이 사실은 있는데 여기서도 꼭 이걸 해야 돼. 원래는 직선으로 줄어드는 거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이러면 처음에는 가속도가 작다가 나중에 점점 가속도가 생기니까 가속도가 나중에 생기는 건 얘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 넣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디테일은 사실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모양만 찾으면 돼. 근데 왜 하필 여기를 찍었냐? 요만큼이 뭐냐면 속도 증가량이야. 얘보다 훨씬 더 속도가 많이 증가했지. 여기까지 봤을 때 속도를 빼더라도 더 많은 양의 가속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에서 멈출 거야. 그 뒤에는 뭐야? 이제는 음의 가속도가 줄어들어. 그럼 요렇게 어쨌든 속력이 감소하긴 감소해. 여기 빨간색 영역에서는 맞지? 왜? 가속도가 음수니까. 근데 처음에는 가속도가 엄청 많이 줄어들다가 덜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가속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어렵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뭐야, 되게 잘 그렸는데? 아 이거 답지 보고 그린 거.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대한 얘기를 다 걸러낼 수가 있어. 아마 답이 몇 번이라고 했지? 5번이래. 5번? 4초부터 물체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 나와 있던 4초부터 물체 속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맞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아 옳은 것은 오케이. 옳은 것은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요런 식이야 사실. 그래서 이 책이 없어서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은 여기까지. 다른 문제들은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책인데 일단 새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냥 이렇게 보자. 많이 적지는 말고. 일단은 그 뒤로 34쪽으로 넘어오자. 고등학교 과학 처음 해본 소감이 어때? 어려워. 어려워? 그렇지.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거 맞고. 늘 얘기하지만 물리는 어려워. 근데 나 일반고 기준으로 물리 같은 거 시험 보면 평균이 막 40점 이렇게 나와. 진짜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운 거고 어려운 거 맞는데 어려운 거에 익숙해져야 돼. 미안하지만 그게 정석이야. 그래서 어렵다고 피하지만 말자. 어려운 건 인정할게. 그것만 받아들이자. 일단 그 뒤에 나오는 34쪽이 우선은 일단 운동 법칙 하면서 나오는 얘기 있는데 우선 요것부터 천천히 나가보자. 요거를 그냥 넣어보고 내가 이거 볼게. 괜히 그냥 좀 편하게 보라고. 그게 접혀져 있으니까 내가 대충 이걸 보고 3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운동 제1법칙.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운동 제1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운동 제1법칙. 우선은 우리가 계속 그 전까지 분석하고 계산하고 했던 거는 2차원상의 직선 운동, 가속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인 표기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전까지는. 이 뒤부터는 우리가 디테일한 그런 실제 예시들의 현상들을 좀 많이 다룰 거야. 개념적으로. 잘 봐. 관성의 법칙이야. 이건 그냥 관성. 관성이 뭐니?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니? 관성이 뭐야?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려면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냥 하던 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관성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해.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쉽게 얘기할게. 내가 지금 앞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야.
그러면 이 자동차는 내가 외부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 그지? 그냥 나아가려는 물체는 나아가려는 성질이야. 당연한 거지. 그지? 정지하려는 물체는 정지하려는 성질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당연하게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너희들 에어백이 터진 거 실제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만 실제로 보지 않아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잠깐씩 보이지. 운전대 앞에 요만한 에어백 터져가지고 사람 잠들어 있는 모습이나 피 흘리는 장면들 가끔 나왔을 거야. 그게 원리적으로 왜 그래 그 위치에 에어백을 뒀는지 그리고 왜 에어백이 터져야만 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조금만 알아보자. 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이 쫄라맨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있는데 나랑 자동차는 지금 하나의 물체는 아니야. 개별의 물체지. 내가 엉덩이 때문에 때리잖아, 그지? 그래서 붙어있는 물체는 아닌데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천천히 우 하면서 빨라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도 오른쪽으로 V라는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자동차를 급브레이크를 딱 밟거나 아니면 급정거 혹은 아예 충돌을 해서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사람은 자동차랑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지 않는데 옆에서 기둥을 빵 박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의 속도만 줄어들어. 예를 들어 볼게. 사람이 오른쪽으로 10만큼으로 움직이고 있어, 속도가. 근데 자동차의 속도가 예를 들어 2V가 아니라 2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 꽝 하고 멈춰서 속도가 엄청 줄어들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게 되지.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창문 앞쪽으로 사람의 머리에 쏠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를 보호해 주려고 여기서 에어백이 빵 하고 터지는 거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자. 내가 자동차가 엑셀을 막 밟아서 아주 빠르게 가속하려는 순간에는 흔히 뒤쪽으로 쏠리는 느낌, 흔히 뒤쪽으로 밀려나려는 힘을 받은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힘이 왜 생기냐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면은 여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속도가 없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자동차 바퀴를 우웅 하고 돌리면 맨 처음에 가속이 되는 건 차라고 얘만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지.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정지해 있고 차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움직이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쪽으로 딱 달라붙게 되는 거야, 시트에. 차가 급 가속을 해버리면. 자,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냥 왜 저런 예시를 들지? 그냥 무시하고 요것만 생각해보면 돼. 버스야, 버스. 버스는 솔직히 말할게. 요즘은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긴 어떤 철로 이렇게 구조물로 박아두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버스 손잡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버스 손잡이가 요렇게 이걸 감싸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손잡이가 요렇게 있잖아. 요즘 건 이렇게 돼 있잖아. 나 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요런 발전된 고무 손잡이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 링을 걸어두는 거야 실제로. 그냥 실로. 그냥 실처럼 얇은 어떤 줄로 그냥 걸어놓기만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얘가 좌우로 움직이려는 걸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지 딱.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못 봐. 그래서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예전 버스 그 손잡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기둥이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여기 이렇게 실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래야 이해가 쉬워. 자, 실 묶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가 급출발하거나 급정거를 하면 얘가 움직여.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진 자동차 손잡이를 봐볼게. 자, 정지해 있는 자동차에서는 당연히 얘는 아래로 덜렁덜렁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동차가 급출발, 가속을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이 링은 어디로 움직일까? 뒤쪽, 그치? 차의 뒤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반대로 지금 버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멈춰 브레이크를 밟았어. 뒤쪽으로 감속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앞에 있던 운동하는 손잡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볼게. 얘 문 손잡이래. 버스 손잡이 질량 M이라고 둬볼게. 그러면 이 질량 M을 가지는 버스 손잡이는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우선 첫 번째,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mg라는 힘을 받아. 왜? 물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받지. 그리고 정지해 있을 때는 되게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버스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쪽으로 잡아주는 장력이 있어. 장력, 그치? 그럼 얘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 위로 잡아주는 힘, 이거 두 개가 잘 평형을 이루면서 평소에는 공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이 공이 아니라 손잡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쭉 가속을 하고 버스가 앞으로 쭉 나가. 그럼 봐봐.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버스 밖에 서 있는 사람에서 이 문손잡이를 바라볼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버스 손잡이가 왼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잘 봐. 버스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버스가 멈춰 있다가 우웅 하고 빨라지고 있어. 그럼 얘도 같이 빨라지잖아. 그치? 그럼 얘도 같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기할게. 자, R자 힘이야. R자 힘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력도 받고 장력도 받고 마찰력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더하고 없어질 수 있는 거 다 서로 상쇄하고 남아있는 힘이 어느 쪽이어야 되냐면 오른쪽이어야 돼. 동의할 수 있니? 왜냐면 버스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빨라지고 있잖아. 지금 여기 빨라지고 있는 거야. 가속한다며. 그러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란색 손잡이는 중력을 똑같이 받아. 얘도 똑같이 mg야. 근데 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장력은 기울어진 방향 그대로 받는 거야. 장력이. 그러면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이만큼 살아남아 있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실제로도 받아. 그럼 뭐야? 이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빨라지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 짓거리를 이제 계속할 거야. 자, 나는 지금 다시 얘기할게.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버스 바깥에 서서 저 버스 손잡이만 보고 있어. 이렇게 뚫어져라. 근데 지금 버스가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면서 가속을 하면 손잡이가 뒤쪽으로 쭉 당겨올 거야. 근데 얘는 중력을 절대 안 받지 않아? 그리고 장력도 무조건 받아. 장력은 실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장력받고 노란색 방향으로 중력받아. 그러면 오른쪽에 힘이 살아남아 있다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벡터를 이렇게 더하면, 그럼 얘가 살아남아 있잖아. 파란색이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동의하지? 이거는 직관적이야. 비교적. 근데 되게 비직관적인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이제 버스를 탔어. 내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야. 버스 안에서 버스를 촬영하고 있어요. 띡 하고 동영상을 찍었어. 저기 찍어놓은 것처럼 동영상을 찍으면, 자, 내가 버스 안에 있다고 해서 손잡이가 안 움직이니? 아니야. 똑같이 버스가 가속을 우웅 하고 출발을 하면 내 눈으로 보기에 똑같이 손잡이는 뭐 왼쪽으로 이동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똑같이 이동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자, 내가 버스에 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가속하고 있니? 아니지. 내가 버스에 타 있어. 그럼 나랑 버스랑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손잡이가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빨라지지만 나도 같이 빨라지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럼 내가 보기에 손잡이는 어때? 그냥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마술 부리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이 손잡이를 바라봤을 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mg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실이 주는 힘, 장력이 이렇게 있어. 보통 장력을 텐전 T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T로 장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자, 말이 될까? 잘 생각해봐. 얘는 내가 버스 안에 같이 타 있는 사람의 입장이야. 봐봐. 그러면 버스는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속을 하고 있지만 나랑 버스 손잡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는 없어. 정지해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0이야. 근데 힘 두 개를 계산해봐. 버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장력, 버스 손잡이가 받는 중력을 계산해보면 오른쪽 힘이 남아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는 오른쪽으로 힘을 계속 주고 있는데 얘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 안 되지. 그게 알짜형이야. 우리가 F는 MA 하면서 아마 중학교 과학에서도 배웠을 거고 이번 단원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여기서 F는 MA에서 계산할 때 F가 사실은 알짜힘이야. 내가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해서 F에다가 넣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가속도 A의 방향이 나오거든? 그럼 봐봐. 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버스는 가속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문고리의 상대적인 가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난 이미 알아. 근데 알짜힘이 0이 아니야. 그치? 이러면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문제 있다. 그치? 그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내가 가속하는 버스에 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내가 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속도를 A만큼 움직이고 있어. 내가 가속을 하고 있으면 얘한테 가짜 힘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해. 자, 이게 원심력과 구심력의 차이야. 똑같이 얘기할 거야. 자, 나는 내가 버스 안에서 가속하고 있으면 이거를 비관성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는 물리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특별한 가속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속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야. 왜? 난 관찰자거든. 관찰자는 보통 가속을 안 해. 근데 관찰자가 같이 가속을 하면 나는 가속계에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걸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은 되지. 왜? 이 녀석은 안 움직이잖아 실제로. 근데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평형을 이루면 얘는 알짜힘이 0이거든. 그럼 가속도가 0인 게 설명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력이라고 불러. 이렇게. 언제 나오냐 관성력은 내가 가속도가 있는 개가 관찰할 때 나오는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사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천천히 한 번만 더 다시 설명할게. 내가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 요건 되게 쉬워. 그래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질량을 가지는 손잡이는 뒤쪽으로 쏠리는 게 직관적으로 당연해. 근데 이 직관적으로 쏠리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 손잡이는 앞으로 빨라지고 있고 중력과 정력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그럼 뭐야? 당기는 만큼 빨라지는 거야. 말이 돼, 그지? 근데 오른쪽은 말이 안 돼. 내가 버스에 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버스 손잡이는 앞으로 빨라지고 있지도 않아. 내가 보기엔 가만히 정지해 있어. 그지? 근데 뭐야? 중력과 장력을 받고 오른쪽 힘이 살아있어. 문제가 있다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뭐야? 가짜 힘이야 사실. 진짜 힘은 아니야. 근데 관성력이 작용한다라고 내 맘대로 확실하게 정의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왼쪽 오른쪽 힘이 알짜 힘이 0이 되면서 얘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뭔 말이야? 가속배에서는 원래 이런 물리법칙을 못 쓰는 거야. 근데 물리법칙을 쓸 수 있게 가짜 힘을 만들어준 거야. 어렵지? 정말 어려워. 그래서 거기 나오는 34쪽에서 처음에 관성 운동체 1법칙하고 나오면 관성력이라는 게 왜 마이너스 MA인지를 이해해야 돼. 내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A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오른쪽의 반대쪽이야. 되게 이상하지만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MA를 만들어줘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당연한 현상들이 설명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 힘을 만들어준 게 관성력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내가 이 관성법칙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버스 손잡이 예시가 되게 좋거든. 그래서 버스 손잡이 예시를 또 한 번 이용해볼게. 내가 이렇게 생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버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버스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버스 손잡이가 앞으로 쏠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한 현상이야. 근데 얘는 당연하게도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래로 중력을 받아. 그걸 mg라고 표현할게.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력 T라는 힘을 받아. 이렇게 T. 근데 이 장력 T가 지금 어느 계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뒤쪽으로 가속도 A가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야. 내가 지금 있는 속한 시스템 자체가 뒤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어.
그러면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짜 힘을 만들어내. 이렇게. 자, 이것만 외우면 돼. 내가 가속하고 있으면 반대의 관성력을 주는 거야, 그냥. 그럼 반대의 관성력을 주는 거야? 여기 등장하는 요 세 개의 힘이 적당하게 잘 평형을 이루면서 깔끔하게 힘이 딱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멈춰 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자.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보자. 자, 이거는 2차원이라 복잡하지? 1차원 뭐가 있지? 트럭에 짐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트럭이라고 보자. 너무 조잡하긴 한데 트럭이라고 보자. 트럭이 있어? 그럼 트럭이 브레이크를 딱 밟아. 흔히 고속도로에서 뭐 너희들이 한문철 TV를 볼 일은 없다만 사고 난 영상들 보면 트럭이 되게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 왜냐면 트럭 기사가 실제로 풀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자기가 죽어. 이유를 얘기해 줄게. 트럭이 만약에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건 뒤쪽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뒤쪽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는 자, 내가 트럭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트럭 관찰자야? 그러면 트럭 뒤에 실려져 있는 저 짐은 자, 뒤쪽 가속계를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관성력이 앞쪽으로 작용해. 뭐야? 내가 내 마음대로 자동차 트럭 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뒤에 싣고 있던 짐이 여기 있는 트럭 본체를 다 짓는데 버리는 거야. 실제로 이 뒤에 20톤짜리 코일 간판이라고 너희들 되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트럭 뒷면에서 이렇게 보이고 요만한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트럭이 있는 거 알지?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요만한 코일 같은 거 이렇게 감는단 말이야. 요거 하나에 10톤이 넘어 보통. 그래서 10톤이 넘는 강판 코일을 뒤에 실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앞에 그냥 그 폐차하듯이 접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 트럭 기사들.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죽거든. 제가 잘못해서 끼어들었으니까 내가 죽기 싫잖아. 그럼 치고 가는 거야. 그런 물리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 어쨌든 나는 이 물체가 뒤에 실려 있는 트럭 위의 짐이 앞으로 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내가 감속을 하면 상대적으로 관성력을 받는다고. MA만큼의 힘을. 그럼 뭐야? 저 뒤에 실려있는 짐이 앞으로 가속해버리는 거야. 이걸 관성력으로 설명할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관성력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만 이야기해볼게.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계산 한 번만 해볼게. 자, 이게 미안한데 안 할 수 없어. 내가 처음에 여기 줄이 매달려 있지. 내가 저 버스가 트럭 무시하고 버스가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을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빡 밟아서 빠르게 멈출 수도 있지. 그럼 가속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생각해볼게. 자, 두 가지라고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았어. 요렇게. 그래서 이 버스 손잡이가 조금밖에 안 기울었어. 그러면 얘는 왜 조금밖에 안 기우냐? 내가 이렇게 생긴 기준점, 그러니까 버스랑 수직한, 지표면에 수직한 이런 기준선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각도를 세타라고 볼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보통 각도를 무조건 세타야. 그래서 내가 세타만큼의 각도를 기울어져 있는 이런 버스 손잡이를 지금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 사실 mg만큼의 중력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중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 나는 얘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거 안 궁금해. 그치, 솔직히. 너무 당연하거든.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 그래서 이 실이 얼마나 당겨줘야 되는데, 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오른쪽으로 그래서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는데, 관성력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되게 이상하지만 이걸 쪼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mg를 이렇게 생긴 노란색 축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볼게. 이렇게 쪼개볼게. 자, 이거 좀 어려워. 얘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치자. 잘하면 만들 수 있지. 잘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 세타가 누가 봐도 한 30도도 안 돼 보이는 작은 각도야. 그래서 대충 보면 여기가 세타라는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동의할 수 있지.
그럼 여기가 센터니까 오케이 기울어져 있다고 치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쭉 작용받는 요 크기가 mg였어. 여기 겹쳐져서 잘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쓸게.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뭘까? 잘 모르겠어? 높이의 길이는 뭘까? 이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이 가로 길이가 mg지. 자,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삼각형을 오른쪽에다 그려볼게. 삼각형을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이쪽에 끼어있는 이 각도가 센터야. 그리고 도형의 입장에서 이 길이가 mg만큼의 힘이 아래로 작용받고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mg 탄젠트 세타야. 맞지? 왜냐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니까.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고 굳이 따지면 내가 이거분의 이거의 길이가 사실 코사인 세타잖아. 그럼 조금 복잡하지만 코사인 역수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은 코사인 세타분의 mg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그럼 뭐야? 위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는 수학적으로 이 위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는 힘이 줄이 얼마나 당겨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코사인 세타분의 mg만큼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mg 탄젠트 세타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난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 아, 이거 관성력 작용한다며. 내가 지금 버스 안에 가속하고 있다 이거야. 브레이크 밟고 있잖아.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A라고 가정했을 때 관성력이 MA야. 근데 얘 정지에 있다며. 정지에 있으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나 이거 그냥 방정식 풀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가속도 자체가 얼마가 나와? G 탄젠트 세타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이야? 조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탄젠트 세타가 10도라고 치자. 그러니까 세타가 10도라고 치자. 탄젠트 10은 작아. 그래서 탄젠트 10이 뭐 0.13 뭐 이렇게 된다 치자. 가정할게. 두명 가속도 10이고 그럼 그때의 가속도는 1.3m/s 제곱으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브레이크를 빡 밟아. 그러면 이 세타가 커지지. 예를 들어 세타가 45도라고 치자. 그러면은 세타가 탄젠트 세타, 탄젠트 45도는 1이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중력 가속도 10이랑 1을 곱해가지고 이때의 가속도는 10m/s 제곱이 되는 거야. 뭐야? 가속도가 엄청 빠르게 차가 끼익 하고 멈추면 얘가 훨씬 더 많이 기울다는 거야. 이렇게. 가속도를 덜 받으면 덜 기울고 가속도를 더 받으면 더 기울고 수학적인 모델은 X축, Y축으로 나눠서 코사인, 사인으로 다 표기해 줄 수 있어. 자,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거 계산 안 시켜. 인정할게.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이해하면 돼. 내가 얼마나 X축 방향에 관성력이 작용했는지가 궁금하면 이렇게 힘을 나누는 거야. 동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버스 안에 실려있는 짐 요것만 이야기한 거고 이제 35쪽으로 넘어가 볼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운동체 1법칙. 두 번째는 원운동이야. 원운동. 자, 원운동. 우선 첫 번째. 너희들 이런 거 어렸을 때 잘 없었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철봉 같은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놀이터에 요즘엔 잘 없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 아파트 연식이 20년 차가 넘으면 보통 있을 거야. 근데 세종에는 아마 그런 아파트가 많이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아마 이런 놀이기구 뭔지는 알 거야. 안에 사람이 이렇게 타 있으면은 나를 돌리지, 이렇게. 돌리면 어때? 내가 바깥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힘을 받지.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불러. 원심력. 맞지? 이 원심력의 근원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돼. 자, 저 원심력은 무슨 힘이냐라고 35쪽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작용받는 힘이야.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작용받는 힘. 자, 내가 이 아까 봤던 놀이기구를 위에서 봤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동선을 그린 다음에 내가 어떤 질량에 있는 물체가 여기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치자. 자, 얘는 원운동하고 있어. 심지어 등속 원운동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V만큼 이동하고 있지. 자, 내가 아까 막 그 숙제 중에서 아까 태현이가 얘기했던 막 5번 문제 풀면서
평균 속도 변화는 구했었지. 그거는 맞는데 나는 평균 속도 변화 말고 순간적인 속도 변화만 생각해 볼게.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내가 중앙선을 잇고 이렇게 파란색 선을 이을 거야. 0.1초 전에는 여기 있었어. 동의할 수 있지. 0.1초 후에는 하얀색 위치에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0.1초 전에는 이쪽 방향 살짝 비스듬한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었을 거고 0.1초 후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움직이고 있을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0.1초 전과 0.1초 후를 겹쳐져서 하나의 물체로 보면 0.1초 전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었고 0.1초 후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야. 느낌이 올 거야? 가속도는 안쪽 방향이야. 되게 이상해 이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말은 돼. 왜? 내가 0.1초 전, 지금 0.1초 후에 카메라가 착착착 지나가는 이 순간에서 나는 화살표가 오른쪽을 살짝 향했던 이 파란색 화살표가 과거의 속도, 그리고 하얀색 화살표가 지금의 나중 속도야. 과거의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빼주면 그게 가속도,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냐면 내가 자 일반적으로 아무런 구속 조건 없이 힘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튕겨나가지. 근데 내가 원운동을 하고 놀이기구 이거 놀이터에서 놀려면 뭔가 옆에 있던 쇠봉을 붙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려는데 힘을 줘야 되지. 그게 내가 만약에 안쪽으로 힘을 줘야 이렇게 생긴 이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속도 V 그리고 반지름 R 요만큼 떨어진 어떤 놀이기구에서 안쪽으로 얼마나 가속도를 줘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책에 정확하게 그 크기가 나와. 내가 요 힘 자체가 F는 M R분의 V제곱 요렇게 나와. 자,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내가 중학교 때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반지름이 커지면 당연하게도 반지름이 커졌어. 그러면 엄청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거지. 속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천천히 보니까 원운동을 할 때 구심력을 덜 줘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면 구심력을 더 필요할 것 같아. 왜? 속도를 더 빠르게 주면 당연히 내가 더 강하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 놀이기구 탈 때. 그래서 저런 비례 관계는 대충 이해하겠는데 왜 정확하게 저 크기인지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어. 사실은. 왜냐면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변했냐를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두고 이쪽에 아주 작은 d세타라는 각도, 여기 아주 작은 d세타라는 각도를 두고 미분해요. 근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저게 받아들이기 짜증날 수는 있지만 내가 아주 작은 각도의 과거, 아주 작은 각도의 미래 이 둘 사이의 각도 차이를 이용해서 얘가 2 d세타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쪼갰을 때 여기 속도 V가 나오고 내가 여기 막 이거 하나를 d세타라고 뒀을 때 얘보다 얘가 탄젠 세타니까 V d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제가 나오네. 가결론이야. 솔직히 말할게. 이것 내 계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하면은 내가 보기에 물리 1, 2까지는 다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오케이. 내가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을 조금 줘도 된다.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구심력이. 결론은 뭐다? mr분의 v제곱이라는 요만큼의 구심력이 있어야 나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야. 오케이? 자, 요렇게 얘기해. 내가 쥐불놀이 하듯이 실로 어떤 물체를 달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 내가 이걸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처음에 여기 중심에 말뚝을 딱 박아두고 여기다가 줄을 연결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어. 그러면 이 돌아가고 있는 물체가 여기 끝쪽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텐데 얘는 당연하게도 속도가 이쪽으로 V 접하는 방향으로 있을 거고 V라는 속도가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에 의한 장력 T가 있다고. 장력. 실이 당기고 있으니까 원운동하지. 가만히 있으면 튕겨나가잖아. 실이 당기고 있는데 저 T라는 장력 자체가 mr분의 v제곱이라는 요 힘 값만큼 딱 실이 팽팽하게 당겨주면 이 녀석은 안정적으로 등속 원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뭐야? 내가
쥐불놀이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제 3자 입장에서 쳐다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 내가 이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야. 관점을 바꾸는 거야 이번에. 이게 어려워 언제나. 내가 제3자 입장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는 건 끄덕끄덕 이게 되거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볼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놀이기구 타고 있어. 이렇게 생긴 이거 이름도 뭐라고 불렀었는데 나 어렸을 때. 아무튼 이렇게 생긴 놀이기구에서 내가 여기 타고 있고 복을 손으로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봐보자. 나는 가속도가 있어? 없지.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 놀이기구 이렇게 있고 요렇게 세 개의 봉이 있다 치자. 여기에 내가 있어. 자 여기 나. 그럼 봐봐. 나는 이 놀이기구를 탈 때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중심 방향으로 힘을 주지. 이 봉을 잡고 날 당기고 있지 사실은. 그치? 이 중심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구심가속도라고 얘기했어. 원운동할 때 장력이 필요하듯 내가 이런 놀이기구를 타고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구심 방향이야. 그래서 구심 가속도만큼 사실 내가 잡아당기고 있어. 자, 내 입장에서 봐봐. 나는 정지해 있어. 앞으로도 정지할 거야. 속도도 0이고 가속도도 0이야. 난 가만히 정지해 있어. 근데 앞으로 힘을 주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이상하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세계관에서는 나는 가속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으로 가속하고 있고 중심으로 가속하고 있고 중심으로 가속하고 있고 중심으로 가속하고 있지. 계속 내가 돌아가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중심을 향해서 가속을 하고 있는 게 원운동이야. 근데 중심을 향해서 가속을 하고 있는 나라는 원운동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속력도 0이고 가속도도 0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나는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계속 힘을 주는데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날 계속 잡아당기는데 안 들어가지. 그럼 이 이유를 똑같이 설명해야겠지 지금도.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힘이 원심력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심력밖에 없어. 원래는 원심력은 가짜 힘이야. 관성력도 가짜 힘이야. 근데 나는 놀이기구를 탈 때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 안쪽으로 집어넣긴 해. 근데 그 힘을 내 입장에서 설명해보면 나는 안쪽으로 가속하고 있지만 나는 속도도 0이고 가속도도 0이기 때문에 내가 가속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속력을 만들어준다고. 그게 원심력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흔히 여기에 물체 3개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생긴 접시를 확 돌리면 어떻게 돼? 이 노란색이 팍 하고 튕겨서 나가지. 이렇게. 이거 왜 튕겨서 나가는 거야? 원심력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심력은 가짜 힘인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간은 조금 해줘야 돼.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자, 나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늘 필요한 힘은 뭐다? 구심력이야. 구심력. 구심. 구의 중심이야. 원심력. 뭐 원의 중심 똑같은데 어쨌든 구심력은 중심을 향하는 힘이야. 난 중심을 향하는 힘이 필요하다. 자, 두 가지 예시가 있어. 물건을 실에 매달아서 돌려. 그럼 얘는 구심력이 누구야? 실의 장력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놀이기구에 타서 이걸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구심력이 뭐야? 내 팔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야.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동이 없지. 둘 다 안정적으로 원운동을 빙글빙글 하고 있는 그 물체들이지.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힘이 원심력이라고. 그래야 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웃기지만 이런 구심력, 원심력, 관성계 이런 게 저기 나와 있는 뉴턴의 운동체 1법칙이야. 자, 요거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뭐야? F는 ma 이렇게 생긴 뉴턴 운동법. 그러니까 이거 뭐 운동 방정식. 그냥 슬쩍 지울게. F는 ma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는 얘기했었으니까 그냥 구심력이라는 이상한 힘, 원심력을 그리고 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 자, 이것만 따로 정리만 해보자.
허스 손잡이가 요딴 식으로 생겼어. 그럼 난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 얘는 무조건 중력을 아래쪽으로 받아. 얼마만큼? mg만큼. 근데 자, 솔직히 말해보자. 장력은 왜 늘 궁금해하냐면 물리에서 줄이 얼마나 힘을 받고 당겨져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지? 내 눈은 몰라. 근데 난 결과는 알아. 뭐냐면 이 결과가 오른쪽으로 가속하려는 힘이 남아있어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속하려는 힘이 남아있고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 장력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장력과 그 중력의 합이 정확하게 오른쪽 방향을 가르치는 그만큼 장력이 있는 거야.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있던 이 힘을 굳이 따지면은 뭐 가속도를 지금 A라고 치자. 얘가 뒤쪽으로 A만큼 가속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있던 이 힘이 아마 MA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얘도 오른쪽 미안. 지금 이거 가속하고 있는 거구나. 반대 방향이구나. 가속할 때 뒤로 밀리지 손잡이가. 그래서 가속하고 있을 때 MA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서 같이 가속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 자, 이걸 활용해 볼게. 내가 자 요것만 추가로 기억하면 돼. 요렇게 생긴 수조를 싣고 움직이는 수레가 있다고 생각해. 자, 정지해 있을 때는 이 수레가 이렇게 물이 평평하게 있지. 근데 가속을 막 시켜. 갑자기 빵 하고 출발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왼쪽에서 여기 가속도 A만큼 갔지. 그럼 여기 있는 기울어진 각도가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어지지. 그래서 내가 A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기울어지는 세타 각도만큼 수면의 위치도 이렇게 기울게 돼. 이렇게. 잘 봐. 굳이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해도 돼. 얘는 내가 물이 막 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물은 가만히 있으려는 힘, 관성이 있어서 이 그릇만 움직이려고 하면 아마 이 수면 자체가 뒤쪽으로 쏠린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원운동. 자, 실 매달아서 운동하고 있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얘는 중력은 무시할게. 왜냐면 중력은 이 아래라고 치자. 내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위에서 본 거야. 그럼 중력은 무시하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딱 하나야. 실로 묶었지. 그럼 실로 묶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장력 T가 있어. 근데 이 장력은 정확하게 얼마큼이냐? 난 몰라. 근데 이걸 관찰하면 돼. 여기 있는 반지름 R 그리고 얘가 움직이고 있는 속력 V 이걸 계산하면 여기 있는 요 RV에 의해서 M R분의 V제곱이라는 요 크기만큼의 F 즉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장력과 같다. 즉 장력이 구심력을 줘서 이 물체를 원운동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물리 처음 배우면 보통 고등학교 때 이런 것부터 출발하거든. 그래서 물리를 보통 선택을 안 해. 왜 그런지 공감은 될 거야. 그래서 조금은 슬프지만 일단 이런 얘기들이 쭉쭉 책에서 나옵니다 하고 그 뒤로 넘어가 볼게. 36쪽, 37쪽. 자, 조금 쉽게 얘기할게. 이건 좀 쉬워. 그래서 금방 슬쩍 하고 넘어가 볼게. 내가 맨 처음에 설명해줬던 내용이야. 사실 중학교 때 그 힘 이런 거 막 운동 배우면서 간단하게는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힘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주는 거야, 그지? 외부에서 주는 건데 내가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줄어들고 가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질량을 줄여야 돼, 같은 힘일 때. 이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F는 M이랑 비례하고 F는 A랑 비례하고 M과 A는 반비례해. 근데 비례상수 K가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비례상수 처음부터 K라고 잡고 시작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 우리는 이렇게 가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킬로그램의 단위, 가속도를 많이 쓰는 미터, 그리고 우리가 쓰는 초 단위, 이런 단위들을 잘 조합하면 그렇게 곱해져서 만든 단위를 내 마음대로 1뉴턴이라고 합시다 하고 뉴턴이 처음 시작한 거야. 그래서 뉴턴을 바꿔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처음 정의했으니까. 그럼 운동을 분석할 때 1뉴턴. 어라? 그럼 뭐야? 여기 있는 비례상수가 K가 1인 거야. 그럼 K가 1이면 되게 좋지. 왜? F는 1MA라고 안 하잖아. F는 MA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비례상수를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F는 MA라는 식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식의 등장 근거만 여기서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다. 오른쪽이 중요해. 작용 반작용 법칙. 자, 작용 반작용 이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어. 아마 처음 들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작용 반작용이 뭐냐? 쉽게 얘기할게. 내가 칠판을 때렸어. 그럼 사실 지금 약하게 때려서 그런데 내가 세게 때리면 칠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내 손도 아프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내가 칠판을 밀기 위해서 칠판도 나를 밀어내는 거야. 자, 내가 벽을 밀고 있어. 근데 이 칠판이 안 밀려? 그럼 얘가 안 밀리는 이유는 뭐야? 이 칠판 입장에서 잘 봐. 칠판이 이렇게 있어. 내가 벽 입장에서 왼쪽이 벽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벽이고 여기 있는 이 물체 흰색이 칠판이야. 근데 내가 방금 얘를 이렇게 민 것처럼 똑같이 밀어볼게. 나는 왼쪽에서 사람이 이 칠판 외측을 이쪽으로 밀었지. 힘 F로. 그지? 근데 왜 칠판은 안 밀리냐? 밀리면 벽이니까 튼튼하니까. 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래. 자, 이 칠판은 나에 의해서 왼쪽으로 힘을 가해진 물체지. 피해자지. 이 피해자는 내가 움직이기 싫어. 난 이미 튼튼하고 충분히 강성이 높기 때문에 너가 준 힘 정도는 오른쪽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겨내는 힘을 내가 반대로 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칠판이 만약에 충분히 튼튼하지 못하면 왜 부서지냐? 칠판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 내가 밀리는 힘의 반력을 똑같이 만들어낼 정도의 감성이 없는 거야. 강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얘를 밀어내면 내가 밀어낸 힘만큼 오른쪽으로 줄 수 있는 칠판은 깨지지 않겠지. 그리고 나는 왼쪽으로 힘을 줬고 칠판은 나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니까 칠판이 멈춰있을 동기는 확실하죠. 왜? 알짜 힘이 0이니까. 그래서 멈춰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칠판이라는 개체 자체가 내가 외부에서 힘을 주면 그걸 다 자기가 견디고 있는 거야. 그걸 작용반작용으로 설명하자. 그래서 작용반작용 법칙은 내가 여기 37쪽에 나와 있는 FAB는 F-FBA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거를 보통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접점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내가 이렇게 사람 두 명 있고 이 사람 둘이 밧줄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 이 밧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밧줄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런 여러 가지 작은 밧줄 요소들이 점점점점점 길게 양옆으로 이어져 있지. 그러면 밧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밧줄을 잡아당겨주고 있잖아. 사람이 잡아당기면. 그러면 이 여기 나와 있던 이쪽 밧줄은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고 이쪽 밧줄도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지. 근데 이것만 보면 조금 말이 안 돼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가운데 있는 녀석이 잡아당겨지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얘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녀석이 가운데 있는, 이게 좀 설명이 이상하다. 세 번째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지. 그러면 얘는 내 왼쪽에 있는 밧줄 요소를 잡아당기면서 반력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작용 반작용에 반대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 결론적으로만 정리하면 이거야. 이 줄을 이렇게 생긴 길다란 막대기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요만큼 잡아당기면 똑같은 힘만큼의 힘으로 반대쪽도 잡아당겨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이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 입장이야. 이 왼쪽에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 입장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은 힘을 작용하고 있겠지.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운동량 안 배웠고, 잠깐만. 이렇게 보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보통 발을 딛고 공중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있는 거야. 물에.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물에 의한 마찰은 없다고 볼게. 내가 여기서 밧줄을 딱 이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100kg인 사람을 왼쪽으로 100N만큼 잡아당기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50kg짜리 사람도 똑같이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그러면 나는 보통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 있는 이 100kg짜리 물체는 오른쪽으로 1m/s제곱의 가속도를 가져. 왜? F는 ma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몸무게가 더 가볍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가속도가 더 크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 절대 아니야. 근데 힘은 무조건 같아. 하나의 줄, 하나의 물체, 그리고 내가 밀어내고 있는 대상이 하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양쪽이 작용받고 있는 힘은 당연히 똑같다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야. 내가 아주 무거운 물체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 이렇게 생긴 책상이 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질량이 100kg인 무거운 물체가 있어. 자, 이 질량이 100kg인 무거운 물체는 어디랑 닿아 있니? 책상이랑 닿아 있지. 자, 책상이랑 닿아 있는데 이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지금 중력과 속도가 10m/s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 100kg짜리는 F는 MA니까 아래로 중력 1000N을 받아. 이거는 그냥 이 두 개 곱한 거야. 자, 왜 얘는 안 떨어지고 있을까? 그치, 책상이 버티고 있어서지. 이거는 국어적으로 당연하잖아, 그치? 근데 책상이 버티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할 거야. 자, 물체의 입장과 책상의 입장을 구별할게. 난 첫 번째 물체의 입장부터 볼 거야. 나는 물체야. 책상 위에서 정지해 있지. 난 중력받아. 왜 안 떨어질까? 책상이 날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우리는 책상이 밀어주는 힘을 이 바닥으로부터 물체가 이렇게 받는 거야. 정확히 얼마만큼? 1000N만큼 받고 있어야 돼.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냐? 물체의 입장이야. 자, 책상 입장이야.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책상 입장이야. 그러면 물체가 없을 때 좀 편하겠지. 물체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밀어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밀어줘야 되니까 나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물체에다가 힘을 주고 있지. 그럼 어때? 내가 칠판에 힘을 줬어. 어때? 칠판이 나를 밀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요 물체에 의해서 책상은 아래 방향으로 밀리려는 힘을 1000N 받아. 뭐가 세트냐면 얘가 세트야. 근데 정말 어려워. 이거 잘하면 끝이야, 사실 물리는. 운동방정식 세우는 건데 잘 봐. 물체는 책상으로부터 1000N의 힘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고 책상은 물체로부터 1000N의 힘으로 짓눌리고 있지. 그 두 개가 똑같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로 그 책상의 질량에 의해서 책상이 20kg이라고 치면은 아래로 200N의 힘 받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여기에 물체 하나 더 추가해보자. 뭐? 바닥. 자, 바닥이 이 책상을 얼마만큼 힘으로 들어주고 있을까? 책상의 중량은 200N이야. 그치, 1200이지. 뭔가 책상이 20kg야? 내가 바닥 입장에서 위에 100kg짜리가 올라가면 더 무겁게 날 누르고 있겠지. 그거를 직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돼. 그럼 거기에 추가했을 때 오케이, 나는 책상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여기서 이 물체가 작용받는 힘이 있다는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고 뭐가 뭔데? 나는 물체에 의해서 1000N으로 아래로 짓눌리고 있지. 그리고 내 중력에 의해서 200N 아래로 힘을 받고 있지. 근데 난 정지해 있네. 왜? 바닥이 날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럼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00N을 위해서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바닥이 120kg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야. 뭐냐면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힘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은 미안하지만 직관을 이용해야 돼. 뭐야? 책상 위에 물체가 올라가 있다? 그럼 책상 입장에서 누군가 날 누르고 있으니까 날 누르고 있겠네? 이거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가 바닥 입장이야? 책상 20kg고 위에 지금 100kg야. 아니 책상인 건 뭐건 결국 날 누르는 게 120kg이잖아. 그래서 1200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각의 힘의 방향을 다 써주자.
그거 관련된 힘이 37쪽에 나와 있는 힘의 평형, 작용반작용이라는 거야. 작용반작용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다. 각각의 물체의 입장에서 다른 물체가 나에게 작용하려는 힘을 다 기술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뭐야? 위에 나와 있던 100kg짜리 금고가 책상을 누르는 힘, 그리고 위에 있던 100kg짜리, 즉 1000N짜리 무게를 가지는 금고가 책상 위에서 받들어지고 있는 힘과 1000N짜리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같다. 요게 작용반작용이야. 그냥 요런 예들이 있다 하더라. 사실은 뒤에 연습 문제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구만.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단원들만 쭉 나갔고, 사실 자동차 사고가 난다, 혹은 뭐 등속 원운동을 한다, 새로 나온 얘기가 있다면 딱 요거 두 가지로 거의 추약할 수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내용이 많거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두 개, 잠깐만, 요거는 다음번에 어차피 나올 거거든 생략하고, 48쪽부터 51쪽까지 교재 48쪽부터 51쪽까지 요것도 두 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장만 다음 시간 전까지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물리는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그 뒤에 화학 이어서 그 화학책도 없지. 이거는 잠깐만, 요거는 조금 내가 복사만 해가지고 올게.